보석에 대한 굶주림. 맥스 펜버튼 단편소설. 보석에 대한 굶주림이라는 기이한 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인 방법이나 약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나로서는 기꺼이 새로운 세대의 의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가장 특이한 이런 질병에 대한 흥미를 가질 것을. 이 질병이 화병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질병의 일종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는 그 질병이 희롱하는 사람들이 밤을 맞이함에 따라서 질병이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아주 다양한 형태로 본 적 있다. 그리고 과도한 즐거움을 키워서 비극의 한가운데로 빠뜨리는 모습 역시. 부엌에서 세상을 공부하는 호사가들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이 연루된 살인과 강도의 수수께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도 그런 사회적 재난들이 보석에 대한 굶주림의 구두굽에 짓밟혀 일어난 것이므로 알지 못한다. 그런 호사가들은 수프 그릇 위로 경찰 신문을 올려놓고 자신들이 얼마나 심도 깊게 사건들을 분석하는지 자랑스러워하지만 실체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석을 줍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내면적 진실의 알맹이는 숨겨져 있다. 이 질병을 고치고자 시도하는 의사라면 진단을 위해서 뜬소문이나 추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사라면 보석업의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보석 중개인들만 말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경우에만 성공을 위한 참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현명한 의사라면 자신의 앞으로 던져진 비극뿐만 아니라 희극도 조사해야 하며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전문가로 우뚝 설 수 있다. 비열함과 탐욕, 어리석은 교활함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내 공책에 기록된 희극 중 하나를 지금 여기에서 드러내고자 한다. 그것은 앞서 말한 진정한 진단을 추구하는 의사를 위한 것이다. 이런 사건을 풀어낼 수 있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의학, 이론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갈등에서 두 명의 주요한 배우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단막극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을 것이다. 주요 인물인 해닝엄 경은 내가 오랜 세월 알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전기작가가 그의 길고도 흠결없는 활동은 이 나라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라고 묘사할 만한 유형의 사람이었다. 또한 십계명을 다룬 책이라면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을 것이다. 물론 거리의 카페나 담배 가게의 사람들은 그가 첫 부인을 굶겨 죽이고 멜버른에 있는 외동아들에게는 1년에 150파운드의 용돈만 지급해서 말장수가 되도록 방치했다고 험담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소문에 의하면 그의 재산은 1년에 5만에서 10만 파운드의 수익이 발생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 단막극이 벌어졌을 무렵 그는 70세였다. 따라서 70대라는 두 번째 유아기 동안 그는 미지급된 집세와 몰수된 재산들이라는 자양분을 마음껏 섭취하면서 즐겼다. 그는 거대한 몸의 뼛속으로부터 금화가 흘러나올 때까지 돈을 모으는 듯 보였다. 그보다 덜 비열했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대화 중에 그가 미소를 짓는 경우는 모두 착취의 결과에 대해서 말할 때였다. 늙은 해닝엄처럼 비열한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도시 어디에서나 들리는 말이었다.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라고 믿는 무수한 것들 중 하나는 이렇다. 베드포드셔에서 세입자와 점심을 먹던 중 그가 외쳤다. 여기 사이다 한 잔은 이 사람 외상으로 달아두시오. 그는 패링던 시장에서 자신이 먹을 물고기를 사면서도 싸웠다. 그는 푼돈을 가지고 마차꾼과 흥정을 했다. 실링 대신 금화 동전 하나를 내준 실수를 한 날 그가 얼마나 지독한 열병에 시달렸는지 역시 유명한 이야기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에 대한 대중의 평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이름을 단순히 언급하기만 해도 사교협회 잡지들이 불티나게 팔렸다. 희극 배우 한 명이 사람들 앞에서 해닝엄 경이 뭔가를 나눠주실 겁니다. 라고 말한 순간 그가 보여줬던 분노를 생생히 기억한다. 다음 날 그가 내 사무실에 왔었다. 사실 그를 보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가 탁자 위에 잡지를 던져놓더니 지팡이로 그것을 때렸다. 그는 손가락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글을 쓴 희극 배우를 죽일 수 있다는 듯 지팡이를 휘둘렀다. 이 기사를 읽어봐. 그가 억지로 냉정함을 가장했지만 엄청난 힘을 주면서 말했다.
그리고 이 불량배를 교수형에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말해줘. 그는 내 이름을 언급했어. 보라고. 나를 언급하고 내 관심사에 대해서 말했다고. 지금 이 지팡이 밑에 그놈이 있었다면. 하지만 누가 이 글을 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말했다. 내가 어찌 알겠나? 그가 화를 내며 중얼거렸다. 내가 빈민굴의 헛소리꾼들과 술집을 옮겨다니며 물탄 진이나 마시는 것 같아? 내가 플리가의 굶주린 화가들과 수작질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 세상에나 정말 멍청한 소리나 하는군. 나는 그의 화를 참았다.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1년에 수천 파운드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그가 화를 가라앉히고 음침한 얼굴 위로 웃음 같은 것이 떠올랐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커다란 담배 상자를 열어 거칠게 향을 맡았다. 아마도 그 작자가 버티 와츠이라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을 거야. 내 조카를 알지, 안 그런가? 당신에게도 빚진 것이 있지 않나? 언제나 그런 식이지. 그 조카놈은 불량배처럼 뻔뻔하다고. 불황자나 다름없어? 아마도 어딘가에서 그가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읽은 것 같은데요.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말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그를 굉장히 기쁘게 만들었는지 그가 뒤로 물러나 의자에 앉았다. 털 코트 위에 상자에서 코담배를 꺼내 흔들었다. 심지어는 내 서류 위에도 담배가루가 떨어졌다. 그래, 자네도 읽었군. 그가 흥분해서 숨을 내쉬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 그가 가진 게 뭐지? 화이트홀에서 나오는 1년에 400파운드의 연금? 그리고 나에게서 긁어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 많지 않다고 서튼 씨. 아주 적어. 그의 조카가 그에게서 얻어낼 것이 없다는 점은 확실했다. 하지만 그가 혼자서 투덜거리고 실실 웃는 사이 내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루비 팔찌를 보여줬고 그는 그것을 즉시 사려고 했다. 나는 300파운드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420파운드라고 가격을 제시했다. 시계 바늘의 근거에 2시간 동안 흥정을 한 끝에 거래를 마칠 수 있었다. 그는 루비 팔찌를 가지고 갔고 나는 장부에 그의 외상을 기록했다. 사실 장부에 그의 이름 아래로는 엄청난 미수금이 쌓여 있었다. 그는 적어도 8,000파운드를 빚지고 있었지만 그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달라고 압력을 가할 수 없었다. 가끔씩 돈이 부족할 경우 그의 외상값에 대해서 생각하고는 했지만 그가 죽으면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보석에 대한 굶주림을 채우는 것을 도왔다. 정말 엄청난 굶주림이었다. 시계며 목걸이, 티아라, 브로치, 넥타이 핀 등 내가 판 모든 보석들은 즉시 그의 침실 속 금고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영원히 머물렀다. 그를 제외한 그 누구도 그 보석들을 다시 보지 못했다. 지금은 죽은 그의 아내들 2명은 술집 종업원의 장신구조차 가져본 적이 없었다. 수집가로서의 열정과 보석에 대한 굶주림은 오직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가 가진 모든 비열함 중에서 이것이 가장 경멸스러웠다. 보석들이 응당 누려야 할 햇살로부터 그것들을 숨기는 것. 단 한 사람의 이기적인 기쁨을 위해서 동원된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 본드가를 떠나던 그가 우리 가게 문 앞에서 소리쳤다. 그래, 내가 뭔가를 내줄 거라고? 과연 그럴까? 아니지, 아니야. 서튼. 절대로 아니야. 그리고 내게 전해준 그 부정적인 말들이 준 효과에 만족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가 발을 움직였다. 그가 떠나자 나는 신문을 다시 집어들고 젊은 버티 와츠가 드디어 에바 벨레이 양과 약혼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결혼식은 1개월 후에 치러질 예정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실제로 결혼식이 다가오게 되면 해닝엄 경이 젊은 조카 와츠를 위해서 뭔가를 내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사교 클럽의 소문에 의하면 항상 가난했던 그녀의 가족들이 결혼을 허락한 것에는 조건이 있었는데 부유한 삼촌이 딸의 약혼자를 진심으로 좋아하며 결혼식 날 상당한 재산을 줄 것이라고 와츠가 약속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혼이 발표된 후 그 늙은 구두쇠가 말한 바에 따르면 아마도 내게 말한 것이 그의 말에 다였을 것이다. 그에게는 친구나 친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젊은 부부에게 한 푼도 내줄 생각이 없었다.
물론 아까 사간 루비 팔찌는 조카와 약혼을 한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에게 주려는 용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을 것이었다. 누구에게나 자명하게도.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나의 관심은 그날 저녁 더욱 깊어졌다. 내가 다니는 사교 클럽의 흡연실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그 결혼이 아무래도 지연될 듯하고 뭔가 추문이 터질 듯 하다는 것이었다. 버티 와츠는 개걸스러운 짐승처럼 돌아다니며 집어삼킬 수 있는 사채업자들을 찾는 중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가 자신의 삼촌에 대해서 가지는 의견은 주로 거친 욕설과 저주로 장식된 문구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었다. 그는 삼촌을 채찍을 든 손으로 다루겠다고 선포했고 삼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되갚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그는 완전히 사랑에 미친 젊은이처럼 행동했으며 부모나 경제적 후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없이 소중한 재정적 건전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조차도 주변에서 일어날 이상한 사건 또는 그에게 내려온 신비한 기회를 예견하지는 못했다. 일주일이 흘렀다. 하이드파크 가젯에 의하면 그들의 결혼에 대한 결정적인 지연 소식은 없었고 호사가들로 대표되는 사교 클럽에 의하더라도 그가 삼촌을 설득했다는 소문 또한 없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막다른 골목이었다. 하지만 벨그라비아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젊은 숙녀의 아버지 벨레이경이 결혼을 허락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는 실제 결혼식이 이뤄지면 해닝엄 경이 상식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나는 아킬레스가 근처에서 와츠가 약혼녀를 태우고 가는 것을 봤다. 그는 매우 침울해 보였다. 그가 다음날 아침 깃털 모양의 다이아몬드 장식을 사러 우리 가게에 왔다. 그가 돈을 지불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것을 가져가라고 말했다. 한 달 후면 괜찮아질 거예요. 서튼 씨. 당신도 알겠지만 늙은이가 워낙 고집이 세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내가 결혼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안 그래요?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니, 사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그 말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그가 잠시 조용히 지팡이를 만지더니 그의 머리끝에서 흘러내려온 것 같은 불쌍한 미소를 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그가 마침내 소리쳤다. 그런 종류의 친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가혹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문의 대단한 불명예죠. 그 늙은 악당이 결혼 선물로 뭘 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혹시 삼촌이 사구려 미국제 시계를 보여달라고 한 적은 없나요? 결혼 선물로 나에게는 양철판으로 만든 탁상 시계를, 에바에게는 흑연 위에 얹은 금화 하나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며칠 전에 루비 팔찌를 사가셨어요. 내가 소극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그랬다고요? 그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것이 내 약혼녀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낡은 금고 안에 한번 들어왔던 것을 내줄 바에는 죽을 사람이거든요. 이봐요, 서튼 씨. 삼촌에게 100파운드를 더 요구하고 나한테는 반값에 줄 수는 없어요. 상황이 절박하거든요. 나는 그렇게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그가 깃털 모양의 보석을 주머니에 넣고 가게에서 나가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나가기 직전에 자신의 삼촌이 고통스러운 천벌을 받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사악한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삼촌의 장례식에서 자신은 기쁨에 춤을 추겠다고 말했다. 나로서는 그에게 동정심을 느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잘생기고 친절한 심성을 가진 청년이었고 지난 세월 동안 친척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지만 이제 바야흐로 거대한 실망을 맛보기 직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우리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약혼한 청년이라는 것도 잊을 수 없었다. 그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녀를 위해서나마 동정심과 친절한 배려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 사순절을 한참 남긴 1월 21일이었다. 다음 열흘 동안 나는 와츠를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는 지치지도 않고 매일 나에게 찾아와서 삼촌이 자신을 위해서 사간 것이 없는지 묻곤 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까지도 실망스러운 답변만을 들을 뿐이었다. 사실 결혼식은 수요일이었는데 바로 그 전 월요일 해닝엄경이 우리 가게 계단을 씩씩거리며 거칠게 올라왔었다. 놀라울 정도로 화를 내면서 그가 선물을 샀다. 서튼. 그가 말했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짓이야. 그 젊은 놈팽이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내가 그에게 줄 뭔가를 사야 한다는 것 말이야? 그렇다고 선물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 당연히 안 할 수도 있어. 그가 거칠게 대꾸했다. 그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도 있어. 안 그런가? 청동 동전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 자식을 보라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처음 본 예쁜 얼굴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며 빠져들었어.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 여자보다 수십 배는 돈이 많은 여자를 고를 수도 있었는데 말이지. 내가 그 녀석 나이였을 때 나도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나는 그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확신시켰다. 그러더니 뭘 원한다고? 그 자식이 나에게서 뭘 받기를 원한다고? 아마도 나에게서? 하지만 그렇게는 안 돼. 동전 한 푼도 안 돼. 신혼여행을 떠날 기차역까지 갈 돈이 부족해도 뭔가를 내줄 수는 없어. 내가 보기보다는 검소하거든. 그런 도도한 어조로 한동안 연설을 하던 그가 선물을 위한 흥정에 돌입했다. 그는 결혼 선물이라는 것이 미친 시대의 미친 관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런 관심을 따르는 유일한 이유는 결혼식장에서 벨레이경의 식탁 위에 오른 선물들이 모두 개봉되었을 때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뿐이라고 했다. 나와의 흥정을 통해서 그는 스스로에게도 의기양양하게 느껴질 정도의 비열함을 보여줬다. 나는 수백 개가 넘는 다양한 가격의 반지와 장식핀, 시계를 보여줬다. 50파운드에서부터 500파운드의 보석들을 보여준 다음에야 그가 마음을 결정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나를 타박하면서 무분별하고 사치스러우며 터무니없는 낭비라는 말을 내뱉었다. 그마 50개. 100개라고? 그가 계속 외쳤다. 도대체 이런 세상에나 이런? 내가 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나? 더 싼 것을 보여줘. 5파운드면 살 수 있는 것을, 알겠어? 건방진 젊은 놈에게 적당한 것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벨레이경의 결혼, 피로연 자리에 올라갈 해닝엄경의 명함에 어울리지는 않을 텐데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지? 남에게 가혹한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극도로 부족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아마도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휴,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해. 실제로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으로 오해될 때 생기는 일이지.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아주 가난하다고, 서튼.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설득해서 우아한 보석이 박힌 커프스 세트를 사도록 만들었다. 각 커프스에는 훌륭한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지만 가장 뛰어난 점은 정교한 에나멜 장식이었다. 장투탱이나 페티토트의 작품에 비견될 만큼 뛰어난 장식이 황금을 감싸고 있었다. 이 훌륭한 장신구 가격으로 나는 150파운드를 불렀고 스스로가 보석 예술가라는 든든 충격을 받은 늙은 구두쇠가 교묘한 장식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내 말에 설득당했다. 그는 자신의 조카처럼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주기에는 너무 훌륭하다고, 과도하게 훌륭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의 수집품으로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나에게 그것들을 잘 포장하고 자기 명함을 넣어서 벨레이경의 저택으로 보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관대함에 대해서 떠들면서 가게에서 나갔다. 물론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그를 볼 수 없었다. 결혼식은 훌륭하게 치러졌고 버티 와츠는 지구의 서반구의 햇빛 아래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영국 여자를 신부로 맞아들였다. 벨레이경과 부인은 결혼 이후 일주일 동안 손님을 받지 않고 수없이 많이 들어온 결혼 선물들을 채권자들에게 보냈다. 사교계에서 그 결혼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모두 멈췄다. 그렇지만 1년에 400에서 500파운드라는 빈약한 수입으로 젊은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었다.
세상의 절반은 다른 절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까닭은 아니었다. 늙은 해닝엄 경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사교 클럽의 흡연실과 식당에서 나오는 주제였고 그것 외에도 그의 조카가 2푼반짜리 커프스 장식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는 말도 돌았다. 자비심에 충만한 사람들은 신혼여행지인 폴크스톤의 2급 호텔에서 머물고 있는 젊은 부부가 집으로 돌아와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떠들었다. 흥미롭게도 3일이 지나 누나 자신이 그 질문에 대답을 얻었다. 비록 그 대답을 얻는 순간에도 나는 그것이 대답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 일은 이렇게 일어났다. 어느 화창한 아침 벨레이경이 파리에 갔다. 그리고 바로 그날 조간 신문의 기사가 하나 게재되었다. 코르크가에 있는 그의 집에 도둑이 들었었으며 진주와 터키석, 다이아몬드가 한가득 들어있는 초록색 상자가 사라졌다는 기사였다. 그 보석들은 여러 명의 외국 대사들이 벨레이경에 따라 결혼 선물로 준 것이었는데 결혼 피로연의 혼란 속에서 사라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런던 경시청으로부터 그 보석들을 사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그런 거래 제안이 올 경우 즉시 신고하라는 연락이 왔다. 결혼 선물 절도범은 매우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무렵 해닝엄 경이 가게에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자신이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조카에게 선물로 준 커프스 장식 말이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것들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훌륭해 서튼. 너무 예쁘단 말이야. 내 생전에 그렇게 훌륭한 것은 못 봤어. 그것을 스스로의 수중에서 떠나게 하다니 그때는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안 그런가? 그렇지만 이제 와서 그것들을 다시 가져올 수도 없죠. 내가 미소와 함께 말했다. 내 대답에 그가 거칠게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말했다. 이봐, 당신이 틀렸어. 나는 그것들을 지금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고. 아마도 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음에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재빨리 말을 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신이 그 보석들을 팔 때 사용한 초록색 상자가 있어. 놀랍고만 그렇지? 나는 버티 와츠에게 수표를 끊어주고 이것들을 가질 거야. 하지만 보석 하나에 색상이 바랬더군. 결혼식 날 바로 알아봤지. 그러니 하나를 새 것으로 교환해줘야 돼. 안 그래? 하지만 이것들을 이미 조카분에게 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의 마지막 말속 요청은 거의 무시한 채. 그렇지. 그래 줬어. 하지만 자신의 것을 다시 찾아올 수도 있는 거라고, 안 그래?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이 보석들을 봤는데 아무래도 이런 보물들을 그 녀석에게 주는 것은 우스운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랬어. 조카에게 말하셨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했지. 휴, 당신은 보석상 치고는 너무 질문이 많구만. 숙녀를 모시는 하녀나 됐어야지. 그럼 그 보석들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셨나요? 안 가져왔으면 여기에 올 필요도 없었지. 그가 탁자 위로 초록 벨벳 상자를 내려놓았다. 퍼프스 장식을 담은 상자와 정확히 같은 크기와 색상, 모양을 가진 상자였다. 그러나 그것을 열자 나는 놀란 소리를 내뱉고 바로 아래로 내렸다. 그 상자에는 진주와 터키석, 다이아몬드 무더기가 들어있었다. 벨레이 양의 결혼식 날 도둑 맞은 초록색 상자에 대한 묘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뭔가 실수가 있었군요. 내가 말했다. 집에 커프스 장식품을 놓고 오신 것 같군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보석들을 집어서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가 잠시 동안 그것들을 보더니 그의 축 늘어진 얼굴에 주름이 가득 생기면서 벌개졌다. 그리고 그가 기침을 터뜨리고 이마 위 핏줄이 부풀어 올랐다. 잿빛의 창백한 얼굴 위로 파란 핏줄이 도드라졌다. 이런 세상에. 그가 탄성을 토했다. 다른 상자를 가져왔어. 조카분이 해닝엄 경에게 직접 상자를 준 것은 확실하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조카분이 그 사실을 잊은 것 같군요. 왜냐하면 런던 경시청에 이 보석들을 도둑 맞았다고 신고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상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형사들이 있어요. 이 보석들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받았죠. 내가 웃음을 터뜨리면서 말했다. 이 말이 준 효과가 너무 기이했기 때문에 나는 잠시 동안 그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고 생각했다. 눈을 크게 뜨고 양손을 마주 잡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그가 뭔가 말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그의 입술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를 돕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해닝엄 경. 내가 제안했다. 조카분에게 몇 줄 간략한 설명을 적은 편지를 쓰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마무리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나? 그가 거칠게 외쳤다. 안 그럴 리 없죠. 내가 말했다. 그가 당신에게 커프스 장식을 돌려주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돌려주지 않았어. 그가 다시 의자에 주저앉으면 내 말을 끊었다. 마치 거짓말을 고백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돌려주지 않았어. 나를 비난하고 미워했어? 그리고 이제 그놈이 이것을 이용할 거야?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씀은? 겨우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내가 탄성을 질렀다. 조카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상자를 가져온 겁니까? 그래. 그가 더듬거렸다. 너무 아름다웠어. 대단한 작품이라고? 그 보석들이 어떤 것인지 당신도 알잖아. 나는 결혼식장에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과 결코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 나는 조카에게 보석 대신 수표를 보내려고 했지. 아무도 지켜보지 않길래 그 상자라고 생각한 것을 주머니에 넣었어. 하지만 다른 상자였군.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서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그 상황은 내가 평생 보아왔던 그 어떤 희극보다 우습고 즐거운 것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해닝엄 경은 도둑이었고 필요하다면 버티 와츠는 그를 고소할 수도 있었다. 물론 그가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하지만 버티 와츠가 기회를 얻었음은 나에게도 자명했고 그의 아름다운 부인을 위해서 나는 그 기회를 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의도 하에서 내가 과감한 용기를 내서 첫 번째 카드를 내밀었다. 정말로 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군요. 내가 동정심이 가득한 어조로 말했다. 조카분과의 이상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이 될 겁니다. 아마 나만큼이나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안 그런가요? 런던 경시청에 의해서 기소 절차가 한번 진행되기만 하면 정식 재판 없이 철회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닝엄 경은 지금 중범죄에 해당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경의 공범으로 문제를 겪을 수 있고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죠. 오늘 밤 그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안심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경께서는 잠시 피신해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장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가 커다란 비명을 질렀다. 그에게서 흘러나온 식은땀이 카페 뒤로 떨어졌다. 세상에나. 그가 계속 중얼거렸다. 이런 터무니없는 바보짓을 저질렀다니. 아, 신이여 저를 도우소서? 이 생각을 하니, 게다가 여기에 들 돈을 생각하니 울음을 나오는군. 서튼. 아, 아이처럼 울고 싶을 지경이야. 나는 어렵사리 그를 진정시키고 뒤쪽 문으로 끌고 가서 마차를 불렀다. 그리고 결코 런던 경시청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를 확신시켰다. 그리고 아치의 신혼여행지 호텔로 전보를 보냈다. 그 정확한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보로 온 답장의 내용은 이랬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고통스러움. 하지만 정의는 구현되어야 함. 나는 즉각적으로 전보를 챙긴 후 다음 날 아침 파크가에 있는 해닝엄 경의 저택으로 갔다. 하인들에 의하면 그는 한잠도 자지 못했으며 방금 전 의사가 다녀갔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것은 그가 가벼운 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그가 아침 식사를 먹기 위해서 앉은 식탁에 천만큼이나 창백하다는 것 정도였다. 그래. 그가 말했다. 어떻게 됐나? 뭐라고 말하던가? 그가 나를 고소하겠다고 하나? 나는 그에게 답으로 온 전보 용지를 건넸다. 내 생각에 그가 잠시 널 잃은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주머니에서 조카 버티로부터 온 또 다른 편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그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친구라고 부른 것 또한 말하지 않았다. 해닝엄 경위 자신은 회복 불가능한 파멸을 맞이했다고 말하면서 모든 사교 클럽에서 자신의 이름과 함께 비열한 도둑이라는 명칭이 같이 불려질 것이고 자신의 모든 행위가 보석에 굶주린 광기로 설명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다. 하지만 그를 위로하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었다. 나는 진지하고 충분히 감상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해닝엄 경, 단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절도 공범이라는 누명을 쓸 생각입니다. 오늘 저녁 나와 함께 폴크스톤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표책을 챙겨 오셔야 됩니다. 그가 내뱉은 흐느낌은 강철의 사람이라도 마음을 움직일 법했다. 내가 그 집에서 나올 때 그의 눈이 눈물이 가득 차고 손이 너무 떨려서 내 손을 잡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날 오후 그는 기차역으로 와서 나를 만났다. 6시 전과 구리는 폴크스톤에 도착해서 암탉과 바닷가재라는 2급 호텔 로비에서 새 신랑과 새 신부를 찾았다. 워츠 부부는 축제 행렬을 보기 위해 외출한 상태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찾기 위해서 호텔 밖으로 나갔고 리스에서 들어오던 그들을 만나 놀라게 만들었다. 내가 본 그 어떤 부부보다 아름다운 부부였다. 갈색 머리카락의 아름다운 영국 여자가 바닷가에서 불어온 것엔 바람에 머리띠를 흩날리면서 남편의 팔 사이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팔에 매달려 거센 바람을 이겨내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다. 도버 해협으로부터 불어온 산들바람이 밤이 되어감에 따라서 점점 거세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꼭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거센 바닷바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휩쓸었지만 그들은 사랑에 빠진 연인이었다. 흐릿한 안개 속에서 가로등이 깜빡였고 새 신부의 장미빛 뺨 위로 내려진 불빛이 부끄러운 듯했다. 버티와츠가 우리를 보자 감리교 목사처럼 낯빛을 굳혔다. 그리고 진지한 목소리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삼촌. 그가 말했다. 나는 단 한 번도 삼촌의 짓이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니 호텔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호텔로 돌아갔다. 호텔 로비로 들어가자마자 젊은 새 신랑이 직원에게 계산서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거의 명령하는 듯한 어조로 외쳤다. 이제 여기 호텔비를 정산할 겁니다. 그리고 이 근방에서 가장 좋은 호텔로 옮기겠어요. 불쌍한 새 신부는 여기가 너무 습해서 죽을 지경이고 이제부터 삼촌이 우리 신혼여행 비용을 모두 낼 테니까요. 비용은 문제가 될 리 없죠? 안 그래요, 삼촌? 늙은 구두쇠는 걱정에 찬 얼굴로 몸을 움찔했다. 그가 놀라서 입을 크게 벌렸다. 그게 무슨 소리지?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어느 호텔로 가겠다는 거냐? 하지만 내가 그에게 속삭여서 조용히 하라고 타일렀다. 1시간 후 우리는 폴크스톤에서 가장 큰 호텔의 화려한 저녁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참고로 해닝엄 경은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 식사를 하는 동안 새 신부는 남편을 쳐다보는 것 말고는 다른 행동을 하는 법을 잊은 것 같았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와 와츠는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늙은 구두쇠를 무시했다. 우리가 식사를 마친 후 작은 방으로 돌아간 후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 협상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협상은 자정까지 계속되었고 자정이 되어서 모두 헤어졌을 무렵 해닝엄 경의 조카는 주머니에 500파운드를 넣었고 1년에 500파운드의 지급을 약속받았다. 우리가 그 조건에 합의하는 순간부터 다음 날 아침 기차에 탈 때까지 늙은 신사는 입술을 열지 않았다. 그렇지만 호텔 앞에서 새 신부에게 키스하는 순간 그녀의 입술 온기 덕분에 그의 뺨에 혈색이 약간 돌아왔다. 마침내 마차 안에서 우리 둘만 남게 되자 그가 커다랗게 안도의 한숨을 토했다. 서튼, 세상에나 이제 끝났군. 거의 다 끝났죠. 해닝엄 경. 내가 진지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가 외쳤다. 지금 당신 말은 누군가 이 일에 대해서 듣게 될 것이라는 뜻인가? 왜지, 이 사람아,
나는 절반은 파산한 거나 마찬가지야. 조카를 조용하게 만드는 것은 끝났죠. 내가 활기차게 제안했다. 하지만 그가 조용히 한다면 다른 누가 알겠어? 그가 화를 내며 물었다. 그러니까. 당신과 저죠. 아마도요. 내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는 시선으로 나를 말려 죽이겠다는 듯 나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나는 침착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스티븐슨이라는 작가가 망각의 좋은 기억이라고 불렀던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다만 해닝엄경, 당신 외상을 모두 갚는다면 말이죠. 지금 저희 장부상으로 당신은 모두 8,000파운드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 돈만 받는다면 어젯밤 일에 대해서 저는 기꺼이 잊게 될 겁니다. 그 말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춘 것 같았다. 내가 노렸던 관역의 한가운데였다. 그가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세븐오크스와 체어링가가 만나는 사거리에서 다시 말을 꺼냈다. 그의 어조는 설득을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강압적인 명령에 가까웠다. 그가 밑도 끝도 없이 소리질렀다. 서튼 그 보석들을 가지고 지옥에나 꺼지라고. 그러더니 그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공손해졌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우리 가게까지 따라와서 8,000파운드짜리 수표를 쓰고 경건한 자세로 서명했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카페 뒤에 쓰러졌다. 그러더니 한동안 누워서 몸을 떨었다. 그토록 많은 돈과 이별한다는 것이 그에게 너무 과도한 충격이었던 것이다. 지금 그는 마데리아 제도에서 휴양하고 있다. 보석에 대한 굶주림. 맥스 펜버튼 지음. 위즈 덤커넥트 편엠.